유니티 게임을 만들다 보면 하나의 메서드에서 여러 값을 동시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적을 감지했는지 여부, 그 이름, 그리고 거리,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샵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도구를 제공해왔습니다. 익명 타입, 시스템 튜플, 그리고 시스템.value 튜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도구의 메모리 구조와 유니티 GC에 미치는 영향을 IL 분석을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레이캐스트로 적을 감지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충돌이 일어났는지, 어떤 오브젝트와 충돌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세 가지 정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C샵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값만 반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입 개발자가 흔히 선택하는 방법은 out 매개 변수입니다. out은 메서드 안에서 값을 채워 넣으면 호출 쪽 변수에 그 값이 담기는 특수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호출 쪽 코드를 장황하게 만듭니다. 변수를 미리 선언하고 out 키워드를 반복해야 하며 반환값과 out 값의 구분도 헷갈립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샵이 제공하는 세 가지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 중 첫 번째는 익명 타입입니다. C샵 3.0에서 링큐와 함께 도입된 기능으로 New Name Player, 레벨 10처럼 중괄호 안에 속성 이름과 값을 나열하면 됩니다. 이름이 없는 타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완전한 실드 클래스를 만들어 힙에 올려둡니다. 즉, GC가 추적해야 하는 힙 객체가 생성되는 거죠. 이 다이어그램이 핵심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 스택 영역을 보면 익명 타입 변수는 스택의 참조 주소만 저장하고 실제 데이터는 오른쪽 힙 영역에 있습니다. 힙에는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클래스 이름인 꺽쇠 f_anonymous 타입이 보이죠. 반면 value 튜플을 나타내는 초록색 박스를 보면 스택에 값이 직접 저장됩니다. 아이템 1에 플레이어, 아이템 2에 12스택 안에 나란히 놓여 있고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GC 부담 제로라고 표시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코드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의 get anonymous는 오브젝트를 반환 타입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익명 타입은 이름이 없어서 반환 타입으로 명시할 수가 없거든요. 반면 11번째 줄의 get value 튜플은 반환 타입을 괄호로 감싼 스트링 네임, int 레벨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value 튜플의 문법입니다. 괄호 안에 타입과 이름을 나열하면 됩니다. 두 메서드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IL 레벨에서는 전혀 다르게 컴파일됩니다. 익명 타입의 IL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주목하세요. 로컬즈 이닛 블록에서 로컬 변수의 타입이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꺽쇠 괄호 안에 f_anonymous 타입이란 이름이 보이죠. 컴파일러가 몰래 만든 클래스 이름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줄의 new obj 명령을 보면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힙에 새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new obj는 힙 할당을 의미합니다. 이 객체는 GC가 추적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번엔 value 튜플의 IL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번째, 7번째 줄을 보면 tuple element names attribute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인 name, 레벨이라는 이름은 메타데이터에만 저장된 컴파일러의 허구라는 뜻입니다. 런타임에서 리플렉션으로 조사하면 이름은 아이템 1아이템 2로만 보입니다. 두 번째는 9번째 줄, 로컬 변수 타입 앞에 value 타입이 붙어 있죠. 14번째 줄을 보면 new obj가 있지만 value 타입이 붙어 있습니다. value 타입의 new obj는 힙이 아니라 스택 로컬에 직접 구성됩니다. 힙 할당이 없습니다. 자, 이제 헷갈리기 쉬운 이름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스템.튜플과 시스템.value 튜플은 이름만 비슷하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C샵 4.0에 도입된 시스템.튜플은 클래스, 즉 참조 타입입니다. 힙에 할당되고 GC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요소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항상 아이템 1아이템 2로만 접근해야 했죠. 반면 C샵 7.0의 시스템.value 튜플은 스트럭트, 즉 값 타입이고 스택에 할당됩니다. 코드로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세 번째 줄의 시스템.튜플은 제네릭 꺽쇠 문법을 써야 하고 9번째 줄의 value 튜플은 괄호만으로 훨씬 간결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쪽을 보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16번째 줄에서 9버전 튜플은 old.item1처럼 의미 없는 이름으로만 접근할 수 있지만 19번째 줄에서 value 튜플은 neo, name처럼 우리가 붙인 의미 있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IL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getOld 튜플은 반환 타입이 클래스입니다. 9번째 줄을 보면 tuple.create를 호출하는데 이 내부에서는 새 객체를 힙에 생성합니다. 그리고 14번째 줄의 get new 튜플은 반환 타입이 value 타입입니다. 같은 new obj이지만 value 타입이 붙어 있어 스택 로컬에 직접 구성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의 27번째 줄 로컬즈 이닛을 보면 9버전 튜플 변수는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로 밸류 튜플 변수는 밸류 타입 스택 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요소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35번째 줄에서 튜플은 콜버트로 가상 메서드를 통해 접근하지만 38번째 줄에서 밸류 튜플은 LDF-LD로 필드를 직접 읽습니다. 가상 디스패치 오버헤드가 없죠.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스템.튜플은 클래스이고 힙에 할당됩니다. 요소 이름은 아이템, 1아이템2만 가능하고 읽기 전용입니다. 요소 접근은 콜버트 가상 메서드를 통해서만 됩니다. 반면 시스템.밸류 튜플은 스트럭트이고 스택에 할당됩니다.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요소 접근은 LDF-LD로 직접 필드를 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 하나, 밸류 튜플은 분해 구문을 언어 차원에서 완전히 지원하지만 9버전 튜플은 분해가 안 됩니다. 이제 내부 동작을 더 깊이 살펴볼게요. 익명 타입은 이름이 없어 보이지만 컴파일 후에는 어셈블리 안에 완전한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두는 거죠. 어떤 모습인지 다음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왼쪽에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new, 중괄호 name 등호 플레이어, 레벨 등호 12, 한 줄짜리 코드입니다. 컴파일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을 보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한 실드 클래스가 어셈블리 내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드 클래스이므로 상속이 불가능하고 모든 속성은 init only로 선언되어 한번 생성된 뒤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equals, get 해시코드, toString 메서드가 자동으로 제정이 됩니다. 왼쪽 아래 노란 박스는 타입 재사용 규칙인데요. 같은 어셈블리 안에서 속성 이름, 타입, 순서가 모두 같으면 컴파일러가 동일한 클래스를 재사용합니다. 하지만 어셈블리 경계를 넘으면 다른 타입이 됩니다. 익명 타입의 핵심 특성 4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실드 클래스이므로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모든 속성이 init only라서 생성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번째 줄처럼 값을 바꾸려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셋째, equals, get 해시코드, toString이 자동으로 구현되어 있어 8번째 줄처럼 바로 출력하면 속성 값이 표시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약, 타입 이름이 없어서 메서드의 반환 타입으로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브젝트나 다이나믹으로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밸류 튜플의 이름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메서드의 반환 타입에 name, 레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하지만 이 이름은 런타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IL이 그 비밀을 보여줍니다. 4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name, 레벨이라는 이름은 tuple element names attribute라는 어트리뷰트의 바이트 배열로 메타데이터에만 저장됩니다. 컴파일러 ID가 자동 완성과 타입 검사에 활용하는 정보죠. 런타임에서 리플렉션으로 이 메서드를 조사하면 실제 필드 이름은 아이템, 1아이템, 2입니다. 의미 있는 이름은 개발자 편의를 위한 컴파일러의 허구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실전 적용 단계입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다중값 반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outMake 변수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out은 메서드 안에서 값을 채워 넣으면 호출 쪽 변수에 담기는 키워드입니다. 불트라이파스처럼 변환 성공 여부와 변환 결과를 동시에 전달할 때 흔히 쓰이죠. 하지만 out을 남용하면 호출 코드가 장황해집니다. 밸류 튜플이 훨씬 나은 대안입니다. before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5번째 줄의 find enemy before 메서드는 2개의 outMake 변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줄에서 호출할 때 보면 may frame out string name, outplot dist처럼 타입과 키워드를 모두 반복해야 합니다. 코드가 장황하고 변수가 미리 선언되어야 하며 반환값과 아웃값의 의미가 뒤섞입니다. 이제 28번째 줄의 애프터 코드를 보세요. find enemy의 반환 타입이 불파운드, string name, plot distance입니다. 괄호 안에 세 값이 모두 담겨있죠. 그리고 39번째 줄의 업데이트에서는 bar found, name, dist find enemy처럼 디컨스트럭트로 즉시 세 변수에 분해해서 받습니다. 코드가 훨씬 읽기 쉽고 이 밸류 튜플은 스택에서 처리되므로 60fps 업데이트 루프에서 호출되어도 힙 할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IL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메서드 시그니처에 밸류 타입이 있습니다. 6번째 줄의 로컬즈 이닛을 보면 로컬 변수도 밸류 타입으로 스택에 선언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줄 주석처럼 밸류 타입의 new obj는 스택 로컬에 직접 구성됩니다. 지시 추적 대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니티의 별 지시는 세대 구분 없이 전체 힙을 수집하기 때문에 힙 할당이 곧 지시 스파이크 위험입니다. 밸류 튜플은 이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익명 타입은 언제 써야 할까요? 익명 타입이 진가를 발휘하는 유일한 상황은 링큐 쿼리 내부에서 데이터를 투영할 때입니다. 투영이란 큰 데이터에서 필요한 필드만 골라 임시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스코어보드 클래스에는 플레이어 네임, 스코어, 레벨, 이즈 액티브 4개 필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 10명의 이름만 필요합니다. 15번째 줄에서 웨어로 조건 필터링을 한 뒤 처리를 시작합니다. 18번째 줄에서 익명 타입으로 플레이어 네임과 스코어 2 필드만 출연합니다. 이걸 스코어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고 10개만 가져온 뒤 21번째 줄에서 플레이어 네임만 스트링으로 최종 반환합니다. 이처럼 익명 타입은 메서드 내부에서 임시 데이터를 추려 처리하는 중간 단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메서드 밖으로 반환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경계가 생깁니다. 밸류 튜플을 쓰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번째, 5번째 줄처럼 데이터가 코드 전반에 돌아다닌다면 튜플은 의미가 불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요소가 스피드인지 디스턴스인지 이름만으로는 알기 어렵죠. 이럴 때는 8번째 줄처럼 레코드를 쓰세요. C# 9.0에 도입된 레코드는 이름이 있고 불변성도 보장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줄처럼 동작이 있거나 유니티 인스펙터에 노출해야 한다면 클래스나 스트럭트가 맞습니다. 코드 맨 아래를 보면 19번째 줄에 getDamagePerSecond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와 동작이 함께 있는 경우, 그리고 유니티 인스펙터에서 편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래스나 스트럭트가 맞는 선택입니다. 언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표입니다. 메서드 내부에서만 쓰이는 임시 데이터 2~3개라면 밸류 튜플, 링큐 쿼리 내부 투영이라면 익명 타입, 코드 전반에 돌아다니며 불변성이 필요하다면 레코드, 동작이 있고 인스펙터 노출이 필요하다면 클래스나 스트럭트, 6개 이상 필드거나 오래 유지되는 데이터라면 전용 타입을 만드세요. 이 기준표를 기억해두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해 구문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네임, HP, 디스테너미처럼 괄호 안에 변수 이름을 나열하면 한 번에 여러 변수의 값이 담기죠. 이 마법 같은 구문이 IL 레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enemy info 클래스를 보세요. 클래스 안에 deconstruct 메서드가 있습니다. 10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deconstruct는 void를 반환하고 4개 변수는 모두 out으로 선언됩니다. 이 시그니처가 바로 컴파일러가 분해 구문을 처리할 때 찾는 패턴입니다. 21번째 줄에 봐 name, HP, dist enemy 구문을 컴파일러가 변환하면 24번째, 25번째 줄처럼 enemy.deconstruct에 out 4개 변수 3개를 전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분해 구문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deconstruct 호출로 바꿔주는 문법적 편의 기능입니다. 클래스나 구조체에 deconstruct 메서드만 있으면 분해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L에서 보면 첫 번째 줄 localz init에 변수들이 선언됩니다. 4, 5, 6, 7번째 줄을 보면 name, HP, dist 변수 외에 임시 out 버퍼 변수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ldlocatms로 버퍼의 스택 주소를 전달하고 콜버트로 deconstruct를 호출하면 out 4개 변수를 통해 각 버퍼의 값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 strlog로 버퍼에서 실제 변수로 복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연산이 스택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힙 할당이 없습니다. 분해 구문에서 유용한 기능 하나를 소개합니다. 밑줄, 기호, 즉 디스카드입니다. 분해할 때 필요 없는 값 자리에 밑줄을 쓰면 그 값은 변수에 담기지 않고 무시됩니다. 예를 들어 find enemy가 새 값을 반환하는데 세 번째 거리값만 필요하다면 바 괄호 밑줄 쉼표 dist 닫는 괄호처럼 쓰면 됩니다. 앞 두 값은 버리고 dist만 받아줍니다. C# 7.0에서 도입된 기능입니다. deconstruct는 확장 메서드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의 벡터3는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외부 타입이죠. 그래도 세 번째 줄처럼 확장 메서드로 deconstruct를 정의하면 14번째 줄의 사용 코드에서 보듯이 벡터3에도 분해 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16번째 줄처럼 바, x, y, z포스로 세 컴포넌트를 한 번에 분해할 수 있어 코드가 간결해집니다. 컴파일러는 인스턴스 메서드와 확장 메서드를 모두 찾아보는데 인스턴스 메서드가 우선합니다. 이제 함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밸류 튜플을 오브젝트로 전달할 때 박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인 메서드에 밸류 튜플을 넘기면 값 타입이 힙으로 복사되는 박싱이 일어납니다. 반면 9번째 줄처럼 매개 변수 타입을 밸류 튜플 구체 타입으로 명시하면 스택에서 직접 처리됩니다. 17번째 줄이 박싱 발생 코드, 18번째 줄이 스택 처리 코드입니다. 유니티 업데이트 루프에서 박싱이 매 프레임 일어나면 GC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IL로 박싱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6번째 줄에
나쁜 경로를 보면 8번째 줄에 박스 명령이 있습니다. 박스 명령이 나오면 값 타입이 힙으로 복사되고 지시 추적 대상이 생깁니다. 반면 12번째 줄의 올바른 경로에서는 박스 명령 없이 밸류 타입 그대로 전달됩니다. 힙 할당이 전혀 없죠. 17번째 줄 주석에 콜 밸류 타입 그대로 전달 힙 할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IL에서 박스 명령을 발견하면 힙 할당이 일어난다는 적신호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밸류 투플이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복사된다는 점입니다. 변수에 대입하거나 메서드에 전달할 때마다 전체가 복사됩니다. 복사본을 수정해도 원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특성을 모르면 버그를 만들기 쉽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5번째 줄에서 카피에 오리지널을 대입하면 전체 복사가 일어납니다. 7번째 줄에서 copy.hp를 50수로 바꿔도 9번째 줄을 보면 오리지널 hp는 여전히 100입니다. 10번째 줄에 copy.hp만 50이죠. 메서드에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째 줄에 딜 데미지 메서드 안에서 enemy.hp를 빼도 원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메서드가 받은 것은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패턴은 수정된 값을 새 튜플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딜 데미지가 수정된 튜플을 반환하고 7번째 줄처럼 오리지널의 반환값을 다시 대입합니다. 8번째 줄을 보면 이제 original.hp가 7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불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밸류 튜플에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붙여도 인스펙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니티의 직렬화 시스템은 명시적 타입만 지원하는데 밸류 튜플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8번째 줄의 밑줄 플레이어 인포는 인스펙터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유니티 인스펙터나 제이슨 직렬화가 필요하다면 11번째 줄처럼 시리얼라이저블 어트리뷰트를 붙인 스트럭트나 클래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22번째 줄의 플레이어 인포처럼 명시적 타입이어야 인스펙터에 정상 노출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익명 타입은 메서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줄처럼 익명 타입을 반환하는 메서드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타입 이름을 반환 타입으로 명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서드 반환이 필요하다면 7번째 줄처럼 밸류 튜플을 쓰거나 13번째 줄처럼 레코드를 정의해서 쓰면 됩니다. 5번째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요소가 6개가 되면 의미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플로트가 스피드인지 디스턴스인지, 네 번째 풀이 무엇을 뜻하는지 맥락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 이하는 밸류 투플로 충분하고 4개 이상이면 전용 타입을 만드는 것이 가독성과 유지보수 면에서 낫습니다. 5번째 줄처럼 캐릭터 스테이트 레코드를 정의하면 필드 이름이 모두 명확해집니다. C# 버전별로 이 도구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C# 3.0에서 링큐와 함께 익명 타입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뉴 중괄호 문법으로 이름 없는 타입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링큐에서 데이터를 투영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줄처럼 탑.name, 탑.score로 속성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반드시 바로만 받아야 했습니다. 2010년 C# 4.0에서는 시스템.튜플이 도입됐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메서드 반환 타입으로 명시할 수 있게 되면서 아웃 4개 변수 없이 여러 값을 반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7번째 줄처럼 p.item1처럼 의미 없는 이름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이기 때문에 힙 할당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죠. IL을 보면 tuple.create는 내부적으로 힙에 새 객체를 만듭니다. 네 번째 줄 주석에 지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것이 C# 4.0 튜플의 한계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 7.0에서 밸류 튜플이 도입됩니다. 2017년 C# 7.0에서 밸류 튜플이 도입되면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됐고 네 번째 줄처럼 튜플 리터럴로 간결하게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줄처럼 분해 구문도 지원됩니다. 8번째 줄에서 네임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죠. 값 타입이니 스택 할당이고 지시 부담도 없습니다. 밸류 튜플의 IL입니다. 첫 번째 줄에 밸류 타입이 있고 7번째 줄 주석을 보면 스택에 직접 구성 힙 할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 4.0 튜플과의 차이가 IL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C# 7.1에서는 튜플 이름 추론이 추가됐습니다. 5번째 줄처럼 이미 선언된 변수 이름을 그대로 쓰면 컴파일러가 스트링 네임, int 레벨로 자동 추론합니다. 이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6번째, 7번째 줄처럼 player.name, player.level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C# 9.0에서는 레코드가 도입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주석처럼 레코드는 이름 있음, 불변, 값 기반 동등성, with 표현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6번째 줄의 with 표현식을 보세요.
플레이어에서 레벨만 100으로 바꾼 새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째 줄을 보면 원본 플레이어 레벨은 99로 불변이고 9번째 줄의 레벨업, 레벨만 100입니다. 밸류 튜플보다 의미가 명확하고 익명 타입보다 유연한 도구입니다. 위드 표현식은 레코드 전용 기능입니다. 기존 인스턴스를 복사하면서 일부 속성만 바꾼 새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원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불변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일부 속성만 바꿔야 할 때 매우 유용한 표현입니다. 유니티에서 레코드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유니티 2022전 버전에서는 is external init이 없어서 레코드를 쓰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줄처럼 system.runtime.compiler services namespace 안에 bin is external init 클래스를 직접 정의하면 해결됩니다. 간단한 우회법이니 기억해두세요.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밸류 튜플은 스트럭트입니다. 스택 할당이고 GC 부담이 없습니다. 유니티 아패스에서 여러 값을 반환해야 할 때의 정답입니다. 익명 타입은 컴파일러가 만든 힙 할당 실드 클래스입니다. 링큐 쿼리, 내부 투영에서만 쓰고 메서드 밖으로 반환하지 마세요. 시스템.튜플은 레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쓰지 마세요. 요소 이름은 메타데이터에만 존재하고 런타임에는 아이템 1아이템 2입니다. 오브젝트로 캐스팅하면 박스 명령이 실행되어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업데이트 루프에서 절대 금지입니다. 스트럭트이므로 복사에 주의하고 시리얼라이즈 필드가 필요하면 전용 스트럭트를 쓰세요. 4개 이상 필드라면 레코드나 전용 타입을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들을 기억하면 유니티에서 메모리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